안녕하세요. 준원입니다.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여러분은 마흔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누군가에겐 젊은 시절의 목표와 꿈을 되돌아보며 앞으로의 방향성을 재정립하는 인생의 전환점일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겐 내가 이룬 것이 무엇인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깊어져 두려움과 불안이 커지는 시기일 것입니다. 오늘은 그런 마흔 이후의 삶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담고 있는 책을 가져왔습니다. 바로 마흔에 깨달은 인생의 후반전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저자 더브라이 파파가 40대에 겪은 직장 생활의 위기와 사업 실패를 계기로 글쓰기와 독서를 통해 인생의 전환점을 찾아가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블로그를 시작하며 신중년 세대와 소통하고 그들의 경험을 글로 나누며 함께 성장하는 여정을 보여줍니다. 마흔이라는 시기를 단순히 지나가는 나이가 아닌 새로운 도전과 성찰의 시간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저자는 글쓰기를 통해 자신만의 속도와 방향을 찾았고 이를 통해 삶의 의미를 재발견했다고 말합니다. 특히 내가 글을 쓰면 특별한 사람이 된다는 메시지는 독자들에게 큰 울림을 주죠. 이 책은 단순한 자기계발서가 아니라 저자의 진솔한 경험과 성찰이 담긴 에세이로 마흔 이후에도 우리는 계속 배우고 성장할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저도 읽는 내내 나도 할 수 있다 라는 용기를 얻었고, 나만의 속도로 살아가는 법을 고민하게 되었어요. 책의 제목이 마흔에 깨달은 인생의 후반전이지만 마흔뿐 아니라 모든 세대에게 필요한 책입니다. 삶의 방향성을 잃었다고 느끼는 분들, 글쓰기를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 싶은 분들에게 권해드리며, 이 책은 단순히 읽는 것을 넘어 여러분의 삶에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마흔, 그리고 그 이후를 준비하는 모든 이들에게 전하는 따뜻한 응원의 메시지, 저와 함께 만나보도록 해요. 그럼 책 읽어드릴게요. 오늘도 편안한 밤 되세요. 정답이 없다는 것이 정답이다. 마흔에 접어들면서 나는 많은 방법론과 가르침에 직면했다. 이게 좋다, 저게 좋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수많은 말들이 나를 흔들었다. 같은 방법을 다르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었고, 다른 방법을 같은 길로 설명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 중에는 좋은 사람이 있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었다.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 나는 한 가지 기준을 만들었다. 삶의 정답을 제시하는 사람은 피해야겠다는 생각이었다. 정답이 없다는 것이 정답이라는 깨달음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강해졌다. 대학 시절 동기와 선후배들이 선택한 삶의 방향은 각기 달랐다. 어떤 이는 보편적인 길을 걸었다. 어떤 이는 예상치 못한 길로 들어섰다. 그들이 선택한 길은 다르지만 그 끝에서 느끼는 무게는 누구나 비슷했다. A의 길. A는 대학 졸업 후 해외 연수를 다녀와 대기업에 취직했다. 프로필 사진은 외제차로 자주 바뀌었다. 성공한 삶처럼 보였다. 20년이 지나 다시 만난 A는 여전히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었다. 그는 지역을 옮기며 주말 부부로 살았고 주말조차 함께 보내지 못하는 일이 많았다.
오랜만에 만난 그는 말했다. 주말에 집에 있는 게 어색하더라. 겉으로는 화려해 보였지만 그의 삶은 고단한 균형 위에 놓여 있었다. B의 길. B는 전공을 따르지 않았다. 아르바이트로 학비를 벌며 간신히 졸업했다. 이후 한 매장의 매니저가 되었고 자신만의 작은 가게를 열었다. 지금은 당당한 매장의 사장으로 자리 잡았다. 단골도 많다. 꾸준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결국 다른 사람들의 눈에도 비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얼마 전 그는 2호점도 오픈했다. 넓어진 매장만큼 그의 마음도 넓어졌다. 내가 그의 가게를 찾을 때면 그는 아낌없이 서비스를 내준다. 이제 그만둬도 돼 라고 말하면서도 그의 밝은 웃음을 보면 마음이 따뜻해진다. 넉넉한 마음과 성실한 삶의 태도를 가진 그가 성공한 모습을 보니 나도 참 흐뭇했다. C의 길. C는 성실했다. 그를 아는 사람들은 모두 그가 잘 되길 바랐다. 하지만 연락이 끊긴 지 10년이 넘었다. 그의 이름을 다시 본 건 한 장례식장에서였다. 다른 지인의 조문을 갔다가 옆호실에서 고인의 이름을 보고 발길이 멈췄다. 이름이 특이해서 설마 했다. 하지만 현실이었다. 이유도 알 수 없었고 그저 먹먹한 마음만 남았다. 이 세 가지 삶은 나에게 큰 교훈을 주었다. 누구의 삶도 단순히 판단할 수 없다. 우리가 보는 것은 한 사람의 단면일 뿐이다. 지금을 보고 미래를 예단하는 것은 어리석다. 고전이 좋은 이유는 정답이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고전의 해석은 각자의 몫이기 때문이다. 같은 책을 읽어도 사람마다 다른 결론에 도달한다. 그것이 고전의 매력이다.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방법도 고전과 같아야 한다. 단 하나의 길이 아니라 각자가 해석할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다. 나의 방법을 일반화하지 않고 내가 틀릴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마흔의 길목에선 나는 깨닫는다. 삶은 수동태와 능동태처럼 단순히 나눌 수 없다. 나는 이렇게 합니다와 나를 따라 이렇게 하세요는 전혀 다른 이야기다. 한 사람의 인생을 성공이나 실패로 판단하기에는 60에 하기에도 이르다. 60의 나이에도 가슴이 뛰는 삶을 살고 있을 말이다. 정답이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더 유연하게 살아갈 수 있다. 마흔의 길목에서 만난 이 깨달음이 예순을 향해 가는 나를 한층 성숙하게 만든다. 놓친 시간, 그러나 늦지 않은 시작.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후회에 빠진다. 나도 그랬다. 책을 더 일찍 읽기 시작했더라면 어땠을까? 블로그를 조금만 더 빨리 시작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20대와 30대에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지만 그 시절에는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지 못했다. 스스로도 모르는 사이에 다음에 하자라는 핑계로 미뤘던 일들이 쌓였고 지나간 시간은 되돌릴 수 없는 아쉬움으로 남았다. 그렇게 놓친 시간들을 떠올릴 때마다 나에게 묻는다. 지금 시작하기엔 너무 늦은 것은 아닐까?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하며 과거에 머무르려 할 때 후회는 자신감을 무너뜨리고
행동을 멈추게 만든다. 더 나은 자신이 되기를 바랐지만 현실의 무게와 지나간 선택의 결과가 나를 올가매는 것만 같다. 후회는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들지만 동시에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지 못하게 만든다. 후회의 감정은 자주 놓쳐버렸다는 무력감을 동반한다. 그것은 마치 문을 닫아 걸고 다시는 열리지 않을 것 같은 불안으로 이어진다. 하지만 예수의 삶은 나에게 다른 시선을 제시한다. 예수는 역시 지나간 시간에 대한 아쉬움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내가 책을 조금만 더 일찍 읽기 시작했더라면, 내가 더 빨리 도전했더라면 하는 생각은 예수의 마음속에서도 자주 떠올랐다. 하지만 예수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대신 후회의 감정과 함께 살아가며 그것을 새로운 에너지로 전환하는 방법을 배웠다. 예수는 알고 있었다. 후회 속에서 머무르는 것은 어떤 변화도 가져오지 않는다. 그것은 단지 지나간 시간 속에서 자신을 잃어가는 것일 뿐이다. 후회를 넘어서는 길은 지금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묻는 것에서 시작된다. 예수는 정년 퇴임 후에도 새로운 배움을 시작하고 이를 통해 삶의 활력을 되찾았다. 블로그를 시작하며 글쓰기를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세상과 나누었다.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졌던 도전이었지만 그 속에서 배움의 즐거움을 발견했다. 나이는 더 이상 장애물이 아니었다. 오히려 나이를 통해 얻은 경험과 통찰력이 글의 깊이를 더해 주었다. 예수의 삶을 보며 나는 중요한 진리를 깨달았다.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이다. 그 숫자에 어떤 의미를 부여할지는 오직 나 자신에게 달려있다. 후회는 누구에게나 있다. 하지만 그 후회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지에 따라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 있다. 나는 예수의 경험에서 용기를 얻는다. 예수는 자신의 이야기를 글로 쓰며 놓친 시간에 대한 후회마저도 삶의 중요한 재료로 삼았다. 지나간 시간을 탓하는 대신 지금부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생각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나. 마치 이렇게 말하는 듯 했다. 후회를 새로운 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작은 한 걸음이다. 예수는 블로그를 시작하며 새로운 도전을 이어갔다. 그 과정에서 그는 배움의 기쁨을 되찾았고 자신의 이야기를 정리하며 스스로에게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부여한 의미 속에서 살아간다. 중요한 것은 다른 누구와의 싸움이 아니라 어제보다 나은 나를 만드는 싸움이다. 예수의 삶은 이 문장의 진리를 증명한다. 그는 더 이상 과거를 돌아보며 아쉬움에 머무르지 않고 남은 시간을 활용해 새로운 자신을 만들어갔다. 늦었다고 생각했던 도전 속에서 그는 배움의 즐거움과 자기 성취감을 발견했다. 예수의 이야기는 나에게 큰 용기를 준다. 과거에 머무르며 아쉬움을 곱씹는 것은 스스로를 멈추게 하지만 후회를 넘어 행동으로 옮기면 늦은 시작이란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한다. 마흔의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여전히 충분하다. 중요한 것은 지금 시작하는 것이다. 후회 속에서 배우고 작은 한 걸음이라도 내딛는 순간 변화는 시작된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가장 빠른 때라는 말은 단순한 격언이 아니다. 그것은 예수의 삶이 보여준 진리다. 후회는 우리를 멈추게 하거나 새로운 길로 나아가게 할 기회가 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어떤 선택을 하느냐다. 예수의 이야기는 내게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전한다. 지금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일을 찾아라. 그 일이 아무리 작아 보여도 그 한 걸음이 내 삶을 바꿀 수 있다. 이제 나는 내가 했던 후회를 내 길을 다시 설계하는 도구로 삼으려 한다. 후회는 더 나은 선택을 할 기회를 준다. 그것을 행동으로 이어갈 용기가 있다면 새로운 시작은 결코 늦지 않다. 후회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의 시작이다. 천천히 걸으며 바라보는 예수의 시선. 예수는 빠르게 흘러가는 세상 속에서도 천천히 걸을 줄 안다. 그러나 이 느림은 단순히 속도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세상을 더 깊이 바라보고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며 앞으로의 길을 준비하는 삶의 태도다. 예수의 걸음 속에는 긴 세월 동안 쌓아온 경험과 지혜가 스며 있다. 속도를 내려놓는 용기. 예수는 더 이상 속도를 내기 위해 애쓰지 않는다. 세상이 아무리 빠르게 돌아가도 모든 것을 쫓아갈 필요는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예수는 오랜 삶의 구비구비를 지나며 깨달았다. 모든 것은 제때 이루어진다. 화분을 가꾸는 예수의 모습을 떠올려 보자. 씨앗을 심고 나서 초조해하지 않는다. 물을 주고 햇볕을 기다리며 싹이 트고 꽃이 필 때까지의 과정을 천천히 지켜본다. 과정 그 자체를 즐길 줄 아는 태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삶에서 얻은 여유다. 젊은 시절의 예수는 마흔과 다르지 않았다. 모든 일을 빨리 끝내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살았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결과가 아니라 과정 속에서 진정한 기쁨이 있다는 것을.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아요. 길은 어디 가지 않아요. 중요한 건 내가 걷는 길이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닌 나만의 길인지 확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흔에게 말했다. 작은 것에서 발견하는 큰 의미. 예수의 걸음은 단순히 속도를 늦추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삶의 디테일을 바라보는 능력을 키운다. 예수는 지나치기 쉬운 사소한 순간 속에서 큰 의미를 발견한다. 여름날 손주와 함께 계곡에서 물고기를 잡는 예수의 모습을 본 적이 있다. 손주는 작은 숨소리로 물고기에 집중하고 예수는 그런 손주를 흐뭇한 시선으로 지켜본다. 그러면서 손주에게 조언한다. 물고기를 잡으려면 물살을 잘 보아야 해. 조급히 손을 움직이면 물고기는 도망가 버리거든. 예수는 자신이 직접 물고기를 잡아주는 대신 손주가 그 과정을 즐기게 만든다. 어렵게 물고기 한 마리를 잡은 손주에게 예수는 말한다. 내가 해냈구나. 정말 장하다 내 손주. 문득 떠오른 이 장면은 마흔에게도 중요한 메시지를 전한다. 결과만을 쫓다 놓치기 쉬운 과정의 즐거움, 작은 기쁨들을 예수는 알고 있다. 그 느림 속에서 삶의 소중한 순간을 놓치지 않는 법을 예수는 마흔에게 가르친다.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를 준비하며. 예순의 느림은 단지 현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과거를 돌아보며 미래를 준비하는 시선이다. 내가 40이었을 땐 모든 걸 빨리 끝내야 할 것 같았어. 그런데 지금 보니 조금 더 천천히 걸어도 충분했더라. 예수는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마흔에게 말을 건넨다. 그것은 비난이나 훈계가 아니다. 자신이 지나온 길에서 얻은 깨달음을 나누며 마흔이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예순의 시선은 후회와 반성보다 깨달음과 배움으로 가득 차 있다. 느리게 걸으며 돌아보는 예순의 시선은 남은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통찰로 이어진다. 예수는 더 나아가 자신이 놓친 것들을 받아들이고 새롭게 만들어갈 미래를 준비한다. 예수의 느림은 자신을 돌아보게 한다. 과거의 선택을 다시 떠올리고 자신에게 하지 못했던 말들과 가족들에게 전하지 못한 마음들이 다시금 생각난다. 그러나 예수는 후회 대신 감사의 마음을 품는다. 그때 다 하지 못했어도 지금 이렇게 돌아볼 수 있어서 다행이다. 예수는 자신이 놓친 것들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길을 모색한다. 느리게 걸으며 자신과 대화하고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다시 설계한다. 예순의 여유가 마흔에게 주는 선물. 예순의 여유는 마흔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다. 그것은 삶의 속도를 조정하는 법이다. 마흔은 예순의 이야기를 들으며 깨닫는다. 빨리 가는 것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니구나. 내가 가는 길을 돌아보며 내가 진정 원하는 방향을 찾아야겠구나. 예수는 마흔에게 여유와 균형을 알려준다. 느리게 걷는다고 해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그 속에서 더 넓고 깊은 시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예수의 시선은 단순히 과거를 향하지 않는다. 그것은 현재를 깊이 바라보고 미래를 준비하는 시선이다. 예수의 느림 속에서 발견되는 삶의 진정한 의미는 마흔에게도 서른에게도 그리고 예순 자신에게도 지혜의 원천이 된다. 천천히 걷는 걸음 속에서 예수는 삶의 본질을 발견하고 그 지혜를 다른 세대에 나눈다. 이것이 예순이 전하는 가장 큰 선물이다. 천천히 걸으며 바라보는 예순의 시선은 삶이 서두르지 않아도 충분히 아름답다는 것을 우리 모두를 일깨운다. 나이대별 인생의 특징. 지나온 나이는 기억을 더듬으면 떠올려 볼 수 있다. 스치는 장면들이 있으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려볼 수 있다. 장면이 떠오르면 표정이 보이고 말소리가 들려온다. 그 장면을 글로 기록하면 비로소 온전히 내 것이 된다. 아직 오지 않은 미래는 추측할 수밖에 없지만 현재의 환경을 통해 미래를 비춰볼 수 있다. 고전을 통해 미래를 예측하듯 나는 블로그 글쓰기를 통해 나의 예순을 그려볼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같은 세대를 살아가는 40대부터 70대까지의 삶을 모두 볼 수 있었다. 현실에서 만난 그 세대의 삶은 고단했고 지친 얼굴이 떠오르기도 한다. 하지만 글 속에서 만난 그들의 삶은 달랐다. 그들은 배움에 대한 갈망을 품었고 더
더 성장하고 싶어 했으며 때로는 쉬어가도 괜찮다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나는 글 속에서 내 동년배와 앞선 세대의 삶에서 공통점을 찾아보고자 했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현실의 삶이 아니라 글 속에서 만난 글 친구들의 이야기다. 40대. 40대는 직장 생활을 하며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 자기 개발에 힘썼다. 글쓰기를 하며 투자도 병행하고 육아를 함께하는 경우도 많았다. 그들은 꿈과 현실의 간극을 줄여가며 자신이 원하는 삶으로 나아갔다. 때로는 과감한 결단을 내리기도 했다. 스스로를 절벽으로 몰아넣고 한계를 넘어서 성장해 나가는 경우도 있었다. 정답은 없다. 균형을 지키며 삶을 이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 개발에 몰두하지 않으면 결국 끌려가는 삶을 살게 된다고 경고하는 사람도 있다. 무엇이 정답인지는 예순에 이르게 되면 알 수 있다. 우리는 흔히 다른 사람의 절정과 나의 밑바닥을 비교하며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든다. 40대는 이런 시행착오를 반복하면서 여전히 성장에 꿈틀거리는 시기였다. 50대. 글 속에서 만난 50대는 40대보다 조금 더 치열하게 살고 있었다.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이제는 부모의 손길이 필요하지 않게 되었고, 경제적인 지원이 주된 역할이 되었다. 이 시기에는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기 시작한다. 글 속의 50대는 끊임없이 글을 쓰고 읽으며 그 답을 찾으려 했고, 후반전의 삶을 준비하며 자신의 존재를 되새겼다. 특히 여성들은 자신의 삶을 찾기 위해 깊이 고민하고 그 답을 행동으로 옮겼다. 반면 남성들은 직장에서 전성기를 지나 불안한 미래를 대비하는 모습이 자주 보였다. 도서관에서 만난 2명의 50대 남성의 대화가 떠오른다. 그들은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준비 중이었다. 주택관리사 준비하시나 봐요? 라는 짧은 대화 속에서 나는 그들이 마치 물 위에서는 평온해 보이지만 물 아래에서는 필사적으로 발버둥치는 오리와 같다고 느꼈다. 50대는 40대보다 편해 보이지 않았다. 이제 본격적으로 나를 찾기 위한 시간을 준비하는 시기였다. 60대. 글 속에서 만난 60대는 가장 바쁜 시기를 보내고 있는 듯 했다. 직장을 은퇴한 사람도 있고 여전히 직장에 남아있는 사람도 있었다. 그들은 아침 일찍 산책을 하고 가벼운 운동을 하며 하루를 시작한 후 피아노, 서예, 줌바, 캘리그라피, 글쓰기, 독서와 같은 다양한 활동을 병행했다. 자녀들이 성인이 되어 손주를 보며 인생의 참된 행복을 느끼는 이들도 있지만 황혼 육아로 인해 고단함을 호소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었다. 바로 글쓰기다. 그들은 글을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남기고 그것이 삶의 의미를 더하는 방식으로 작용하는 듯했다. 나는 인생의 성패가 예순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 30, 40, 50에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순간도 결국 잠깐이다. 퇴직 후에 돌아보면 그 인연들은 오래가지 않는다. 예순에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없고 몸이 망가졌다면 그 삶이 성공적이라 할 수 없다. 돈으로 시간을 살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순이 중요하다. 젊었을 때 치열하게 살아야 예순의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젊은 시절의 노력과 희생이 필요했다. 그리고 실패와 좌절도 있었다. 예순이 되어서야 비로소 인생 전반기에 성적표를 받는 시기였다. 70대. 70대는 이어온 삶의 연속이었다. 살면서 몇 번의 변곡점을 맞을 수는 있겠지만 이른에 이르러 새롭게 시작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교통사고나 큰 병을 겪은 후에 삶이 바뀔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삶은 이어져 간다. 내가 보는 이른의 삶은 예순과 그 이전의 삶이 반영된 결과였다. 내 아버지는 이른 중반이고 글 속에서 만난 싱싱고님도 비슷한 연배다. 두 분의 삶은 많이 다르다. 아버지는 홀로 아이들을 키우며 경제적 부담을 지셨고 그 고단한 삶이 여전히 남아있다. 그런 아버지께 글쓰기나 독서를 권하기는 어려웠다. 아버지는 자신의 기준에 따라 이미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고 계신다. 반면 싱싱고님은 늘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배우며 미소를 띠고 있다. 그분의 삶은 내가 상상하는 글이 곧 삶이 되고 삶이 곧 글이 되는 그런 일상이다. 나도 이른에 이르러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지금부터 그때를 준비해야 한다. 이른이 되어서도 가슴 뛰는 삶을 살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글을 쓰면서 살아갈 수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내 나이 이른에 말하고 싶다. 나이대별로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보았지만 내가 말하는 이들은 모두 글을 쓰고 책을 읽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현실에서 글을 쓰는 사람은 많지 않다. 사실은 거의 없다. 책을 읽는 사람도 마찬가지다. 얼마 전 강의에서 한 분이 이렇게 말했다. 원하는 것을 배우고 나를 위해 글을 쓰기에도 시간이 부족한데 남에게 맞추느라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다. 그 말이 나에게도 깊이 와닿았다. 나 역시 오프라인 만남을 거의 하지 않는다. 그 시간을 나를 위해 투자하며 글을 쓰고 또 생각한다. 소모적인 만남보다 대화의 결이 맞는 온라인 이웃을 선택했다. 단톡방에는 두 가지의 불편한 유형이 있다. 첫째, 현실 직장에서 운영되는 단톡방이다. 이 단톡방은 그 자체로 불편하다. 계속해서 알림이 울리고 신경이 쓰인다. 나갈 수 있다면 나가고 싶지만 퇴사하지 않는 한 나갈 수 없는 족쇄와도 같다. 둘째는 온라인에서 자기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단톡방이다. 이것도 나름의 불편함이 있다. 성장하는 사람들을 보며 느끼는 조급함이 그 이유다. 다만 현실과는 다르게 이곳에서는 언제든 나갈 수 있다. 하지만 남아있다면 내가 성장하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 처음에는 우월감과 열등감에 마음이 흔들리지만 시간이 지나 상황에 계속 노출되다 보면 그러한 감정들은 무뎌진다. 그제야 비로소 나는 남을 의식하지 않고 나만의 길을 보게 된다. 억지로 끌려가는 만남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 모든 인간관계에 충실할 필요는 없다. 나를 위해 선택적인 만남을 추구하는 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내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길이다. 어른이 된다는 것.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는 것들이 있다.
내가 어린 시절에 바라본 40살은 큰 산과도 같았다. 아버지의 존재로 각인된 내 나이 10살 무렵 기억하던 마흔은 그랬다. 그래서 나는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다. 무엇보다 독립하고 싶었다. 20살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도 독립이었다. 30이 넘어 다시 어른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외형적인 성장 외에는 무엇이 달라졌을까? 30대가 되어도 10대 때의 감정이나 느낌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자주 하곤 했다. 이제 40을 지나며 다시 돌아보니 내가 10살에 산처럼 보았던 그런 40은 없었다. 대신 책임져야 할 것들이 많아지고 견뎌야 할 일들이 늘어났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생각했던 것처럼 드라마틱한 변화가 아니었다. 그저 더 많은 책임과 인내가 요구되는 것이었다. 적어도 나에게는 그랬다. 응가가 마려워 참지 못하는 5살 아들이 있다. 반찬 투정을 부리며 밥을 거부하는 9살 아이도 있다. 아이들을 바라보며 다시 어른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된다. 응가가 마려워도 참아야 하고 반찬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현실에 맞춰 먹어야 한다. 그것이 어른이다. 반찬 투정을 하는 아이는 그냥 놔두면 된다. 지켜보다 보면 결국 밥을 먹게 될 것을 안다. 그 시간을 견디고 지켜보는 것이 어른이다. 그래서 어른에게 필요한 덕목 중 하나는 인내심일 것이다. 어른은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찾을 수 있다. 그 방법에 맞춰 스스로 노력할 수 있는 힘도 가지고 있다.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지는 온전히 자신의 선택에 달려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로 얻게 되는 대가는 서로 다를 수 있음을 받아들여야 한다. 어쩌면 어른이 된다는 것은 생각이 유연해지는 과정일지도 모른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키가 자라는 만큼 마음의 크기도 함께 커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너무 잘하려고 애쓰지 말자. 지나고 나면 어느새 어른이 되어 있을 것이고 꾸준히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성장해 있을 것이다. 예순에서 일흔이 되고 다시 여든이 되어 갈수록 많은 돈을 욕심내지 않는다. 집을 사고 팔며 시세 차익을 기대하는 욕심도 없고 더 큰 집을 갖고 싶다는 욕망도 점차 사라진다. 아이들의 시험 기간을 걱정할 필요도 없고 남편의 퇴근을 기다리며 반찬을 챙기는 일에도 신경 쓰지 않는다. 손주들이 반갑지만 며칠 머무르면 언제 돌아갈지 궁금해지고 자식들이 외출할 때 손주를 맡기면 체력이 소진된다. 자기만의 생활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런 일마저도 반가울 수 있겠지만 어쩌면 또래의 친구들과 소통하며 담소를 나누는 시간이 더 소중해질지도 모르겠다. 이제는 자식이 효도하는 시대는 끝났고 부모가 자식을 책임지는 시대는 더더욱 아니다. 내 삶을 지탱해 나갈 버팀목은 내가 쥐고 있어야 한다. 우리 부모님이, 우리 가족이 이런 일상의 패턴을 지닌다는 것을 자식들도 알 필요가 있다. 그래야 자식들도 부모를 배려할 수 있을 것이다. 부모님이 적적하실 테니 며칠 더 계시라 할까? 혹은 손주 좀 보시라고 맡겨볼까? 같은 생각을 하지 않을 것이다. 어른이 된다는 건 계기판은 210km까지 있지만 60km로밖에 달릴 수 없는 것. 영화 Love Me If You Dare.
이 문장을 한참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어떤 의미일까? 속도에 맞춰 달려야 한다는 뜻일까? 속도를 조절하며 가야 한다는 뜻일까? 둘 다 아니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가능성과 능력이 충분해 보이지만 현실의 한계와 제약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게 내 해석이었다. 어릴 때는 모든 것이 가능해 보이고 이루지 못할 것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어른이 되면 책임과 의무, 그리고 현실적인 제약 때문에 자신의 능력을 다 펼치기 어려운 순간이 많아진다. 꿈과 이상은 크지만 현실 속에서는 그만큼 속도를 내기 어려워져 더 신중하게 살아가야 함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표현이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때로는 욕망이나 꿈을 조율하고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속도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단순히 나이가 든다는 의미가 아니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 안에서 인내하며 시간을 믿는 과정이다. 때로는 삶이 210km로 달릴 수 있을 것 같아도 우리에게 허락된 속도는 60km일 뿐이다. 그 속도에 맞춰 스스로를 다독이고 현재를 견디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어른이 되어 있을 것이다. 결국 어른이란 자신의 삶을 주도하고 그 책임을 감내하며 인내와 유연함을 배워가는 존재다.